안녕하세요. 지네코리아 양태훈. 안희정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지디파 3회차. 오늘 주제는 이제 최근 출시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 수소 전기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이제 지디팟은 대한민국의 IT 시장을 전망해보고 뉴스 핵심을 되짚어 분석하는 하이 퀄리티 IT 시사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사랑하는 조재한 기자와 모바일을 담당하는 황정은 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사랑하는 이렇게 안 해? 나누겠습니다. 자동차를 사랑하고 모바일을 사랑하는 얼굴 수척해진 것 봐.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갤럭시 노트 때문에. 각자 개인의 얘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 황정은 기자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드넷 코리아에서 모바일 기기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드넷 코리아에서 모든 자동차를 담당하고 있는 조주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마이크 좀 떼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 근황 토크를 좀 하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사실 교류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근황 토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조현 기자님은 요새 좀 어떠셨어요? 저는 조재환의 카테크 영상을 많이 찾아뵀었고, 네, 이 영상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많이 아실 겁니다. 조재환의 카테크 주인장이고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아주 의미 있는 간담회를 갔다 왔어요.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K-뉴딜 위원회를 예전에 꾸몄잖아요. 그 K-뉴딜 위원회가 미래차 간담회를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분야 간담회 중에 두 번째로 미래차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미래차 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왔어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만 하고 갈 줄 알았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한두 시간 내내 가만히 미래차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인사말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까지 하고 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되게 또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이해찬 대표가 현대모터스티디오 고양 로비로 들어오는데 예상치 못하게 트럭에 되게 시선이 꽂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 당직자들이 그 트럭이 수소전기 트럭인 줄 알고 갔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수소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차와 상용 수소 전기 트럭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정치권이나 아니면은 청와대 같은 그 국제기관에서 많이 관심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해찬 대표가 그걸 의식해서 그 차가 수소전기 트럭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 수소전기 트럭은 아니었고 그 차가 수소전기 트럭은 아니었고 디젤이었습니다. 그 디젤이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냥 훅 지나가 버렸죠. 이렇게 좀 실망감이 있겠어요. 네, 그런 게 조금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이해찬 대표는 다양한 현대차만의 미래 모빌리티를 체험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도 듣고 의미 있게 잘 지내다 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취재를 했었고요. 다양한 취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봤어요. 다른 매체 나온 그 기사를. 근데 이제 이해찬 대표가 되게 편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이렇게 편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되게 일단 미래차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정말 좀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일반 사람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전기차가 미래의 어떤 먹거리니까 이런 거에 관심도가 되게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뒷얘기 해주시니까 되게 재밌네요. 제가 그것도 영상을 별도로 찍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정은 기자님 요새 어떻게 좀 지내세요? 네,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 갤럭시 언팩이 열려가지고 이제 노트 체험해보고 그 무선 이어폰 버즈 라이브 체험해보고 그러면서 갤럭시에 빠져 살았어요. 이번 주 리뷰도 쓰셨다고? 그렇죠? 아직 기사 안 나왔어요. 예. 곧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일주일 동안 갤럭시에 빠진 황정빈 기자님의 리뷰 기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언팩을 이렇게 라이브로 본 게 그 처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황정빈 기자 입장에서는? 네, 처음이죠.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온라인으로 봤는데 조금 아무래도 혼자 방 안에서 보다 보니까 좀 재미는 덜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들어봤고요.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더 잘 되시길 응원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할 건데요. 이제 먼저 황정빈 기자님하고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직 정식 출시는 아니고 아마 뭐 14일부터 14일에 사전 개통 구매 그쵸? 네, 네. 하고 21일 날 출시합니다. 네, 21일 날 네. 출시. 저도 온라인 언팩 행사를 이제 봤는데 이 간접적으로 볼 때랑 직접 이제 써보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까 네. 이제 일주일 동안 네. 체험을 하셨다고 하니까 본인이 보셨을 때 네. 느끼셨을 때 전작과 이렇게 막 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전작과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나고요.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오. CD팟을 위해서. 영롱해. 네. 네, 영롱하네요. 그래서 엄청 크죠. 제가 지금 전작을 쓰고 있는데 노트 10을 쓰고 있는데 일단 카메라부터 굉장히 다른 걸 알 수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색상이 이제 이 미스틱 브론즈가 이번에 삼성에서 미는 시그니처 색상이고 이제 이렇게 네. 무광이라서 조금 고급스럽고 마무리 만져도 지문이 남지 않는 이런 컬러를 선택해가지고 저는 지금은 예쁜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어요? 다시 보니 새롭다. 자꾸 보니 예쁘다. 네, 자꾸 보니 예쁘다. 음.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해봤을 땐 좀 많이 놀랬는데 이제 이걸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니까 계속 보니까 정이 든 건지. 근데 진짜 그래요. 그 회사에 갖고 왔을 때 네. 며칠 전에 네네. 그걸 딱 보는데 그쵸. 뭐지? 약간 이런 생각 들었는데 자꾸 보니까 그쵸. 되게 고급스럽고 괜찮은 거야. 네, 이게 처음 봤을 때랑 계속 볼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도 그 우리가 인터넷 사진으로 보는 네네. 것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나. 맞아요. 그 색깔이 좀 잘 안 뽑힌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그 스마트폰 뭐 LG 벨벳도 그랬고 사진이 실물을 못 담아요, 색상을. 실물이 진짜 예뻐. 그래서 얘도 사진보다 실물 색상이 더 난 것 같고 이제 삼성에서 이 색상을 마련을 하면서 고급스럽고 지속적인 프리미엄 말이 어려웠는데 지속적인 프리미엄을 지향한다고 했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 거. 오래 봐도 좀 질리지 않고 디자인적으로는 네. 이제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오래 보면 꽤 괜찮다. 그렇게 평가를 네, 내리시는 네. 거군요. 오래 왜냐면 보면 주관적인 네네. 그쵸. 평가니까. 네. 네, 기능적인 처음보다. 부분은 좀 어떠세요? 기능적인 부분은 확실히 좋아진 게 많긴 많아요. 얘는 그 1억 화소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삼성 노트 기능이 향상됐고 S펜 기능도 빨라져가지고 기능은 확실히 전작보다 좋아진 건 느낄 수 있어요. 노트 10 쓰시잖아요. 네. 뭐 돌발 질문이지만 네. 노트 10 쓰다 보니까 네. 뭐 좀 기대치가 있었는데 노트 20 또 써보니까 네. 바꿀만 한 것 같다, 바꿀만하게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 10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역시 솔직하세요. 네. 이거는 그 삼성에서도 밝혔지만 정말 강력한 성능. 막 카메라도 좋은 거 쓰고 싶고 막 S펜도 제일 빠른 거 쓰고 싶고 막 난 강력한 최고 성능을 쓰고 싶어 하는 소비자를 사실 위한 폼이라서 근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1억 화소 카메라라든지 뭐 더 빨라진 S펜 굳이 필요 없거든요. 노트 10 S펜 속도도 저는 만족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 그렇게 뭐 강력한 성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노트 10이 조금 더 디자인 걔는 오래 안 봐도 그냥 바로 봐도 그냥 예쁘거든요. 제 폰이라서 그런지 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그런 부분이 누가 있습니다. 노트 20을 준다 이러면 아니요. 저는 노트 10 그 색상도 너무 좋고 노트 10이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저한테 너무 커요. 제 손에는. 제 손에 맞습니다. 선배 맞아. 손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남자 손에 만져볼까요? 맞지. 네, 저한테 너무 커서. 저한테는 딱 맞습니다. 그러네. 예, 저한테 잘 맞고요. 어. 제가 앱등이잖아요. 애플폰을 많이 썼고 계속 애플폰을 그러니까. 써왔는데 조작이 된 보시기는 어떠세요? 제가 아까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카메라 기능 켜봤는데 안희정 기자를 한번 비춰봤어요. 그런데 안희정 기자가 이렇게 만약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감지가 되면은 비율을 따져서 어느 부분에 스마트폰을 옮기면은 베스트 샷이 나온다라는 맞아요. 안내 메시지를 전해주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스마트폰을 찍는 사람들이 이게 비율이 좋을까 안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핸드폰이 그걸 딱 제시를 해주니까 오히려 더 쉽게 더 베스트 샷을 찍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노트 2N에 대한 평가는 그러신 것 같은데 주관적인 거라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이게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커뮤니티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카툭티 또 뭐 뒷면에 이제 지문은 안 남지만 기존과 이제 좀 다른 소재를 쓰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쓰다 보니까 좀 기존보다 덜 고급스러워 보인다. 그래서 그렇다고 가격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얘기들이 커뮤니티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삼성에서는 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뭐 물어봤어요. 왜 소재를 다르게 했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팩에서도 사실 그 노태문 사장이 답변을 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노트 20 울트라랑 일반 모델이랑 스펙 차이도 많이 나고 얘는 이제 글라스 소재인데 일반 모델은 이제 그 플라스틱 소재란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냐 뭐 이런 질문이 언팩에서 이제 노태문 사장이 받아서 답변을 했는데 그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가장 강력한 성능을 위한 소비자를 위한 최고 제품이고 그 노트 20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노트를 경험할 수 있게끔 조금 어떻게 보면 싸게 좀 보급형. 네, 그쵸. 보급형. 조금 싸게. 네. 하기 위한 거라고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측에 다시 물어봐도 이제 그렇게 좀 답변을 하더라고. 소비자층이 다르다. 어필하려는 소비자층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삼성 완전 측 하이엔드. 네. 이거는 이건 끝판왕. 보급형. 네. 그러니까 이제 노트도 같은 노트지만 네. 뭐 최고급을 다르다. 원한다. 그럼 울트라 쓰고 네. 뭐 좀 필기하면서 그래도 조금 합리적인 가격대로 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일반 노트를 구매하면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일반보다 울트라 선택도 또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조금 플래그십을 선호하는 그게 좀 강하잖아요. 특히 하이엔드를 선호하는. 그래서 울트라가 그 조금 더 선호도가 높다고 지금 해야 사전 구매 이런 거 보면. 저도 이제 제가 출입하는 그 이커머스 회사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아무래도 울트라 모델, 그러니까 브론즈 모델이 더 잘 팔리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품절됐다고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품절에는 이제 큰 의미를 둘 수가 없는 그쵸, 게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처음 물량이 정해져 있고 자급제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10개만 준비해 놓고 품절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품절되면 계속 이제 입고를 시키고 이렇고 있는데 확실히 울트라 중에서 이제 브론즈 모델이 인기가 가장 많다고. 네, 말씀하시죠. 업계에서는 이제 좀 이제 그런 왜 이렇게 스펙 차이 많이 나냐 이제 이런 얘기 삼성전자 측 얘기 말고 이제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울트라를 좀 더 많이 팔려고 그랬나? 더 좋게 네, 이쪽으로 더 손이 가게 만들려고. 왜냐면 가격 차이가 사실 25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많이 팔려고 그랬냐 뭐 이런 추측도 있고 이게 상반기에 S20가 나왔을 때 실제로 그런 게 좀 있었는데요. 네. S20, S20 플러스, S20 울트라를 냈는데 울트라가 제일 많이 팔렸을 거예요. 이게 안에서 생각하실 때보다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카메라나 어떤 그런 고성능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나온 거죠. 심지어 올해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좋았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하반기에도 역시 노트 20 울트라에 힘을 주는 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방금 판매 전망이나 이 시장 상황을 얘기하니까 또 얘기 안 할 수가 또 없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하게 노트 20 울트라 나오기 전에 그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서 이 노트 20 울트라랑 갤럭시 Z 폴드 2 판매 전망치 예고하면서 노트 20는 작년보다 덜 팔릴 거예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안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시장 리서치 자료니까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이걸 좀 감안하는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판매 전략이나 뭐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그 카운터 포인터 리서치에서 850만 네, 그 대였나요? 정도. 그렇죠. 전작보다 네, 100만 대 덜 팔렸나? 아무튼 그렇게 좀 덜 팔릴 거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플래그십의 수요가 줄어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 삼성전자 측에서는 그런 조사 결과는 좀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늘 내부에서는 늘 전작보다 많이 파는 게 당연히 내부 사람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별로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자급제 모델이 이제 자꾸 이제 뭐 품절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부에서는 뭐 아직 괜찮다고 잘 팔리고 있다. 네, 뭐 전작과 비슷하다, 노트 10과 비슷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노트 10과 비슷하다 그러면 사실 지금 시장 상황 놓고 보면 잘 팔리고 있는 괜찮은 그쵸. 거죠? 사실 그런 건데, 근데 또 이제 이 통사 그 유통업체 매장 쪽으로 가면 또 분위기가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전작보다 아니라고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사전 판매 기간이니까 이게 좀 지나야지 좀 이게 정말로 전작보다 덜 팔리는 건지 비슷한 건지 더 팔리는 건지 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본 그 커머스 플랫폼 한 곳은 전작보다 더 잘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노트 10보다 분위기는 괜찮다고. 자급제 쪽은 계속 더 잘 팔린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 이통사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이제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제 자급제 모델이 한 전체 모델 중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사실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전작보다 정말 잘 팔린 건지를 보려면 일단 오늘 내일은 좀 지나고 정식 출시일 정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잘 될 때 숫자가 좀 오픈이 되고 잘 안 되면 참고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맞아요. 출입했을 때 막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개통했어요? 그렇죠. 어쩔 때는 실시간으로 막 보내주잖아요. 몇 개 돌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잘 되면 아무래도 먼저 말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는 진짜 웬만큼 다 폰들 좋고. 맞아요. 그래서 쉽진 않을 거예요. 이제 계속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길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막 예전처럼 무슨 뭐 그때 노트 10 때는 130만 대였나 사전 판매량이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보조금도 많이 실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보조금도 좀 짜게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뽐뿌도 제가 그때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확 보면 반응이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얘기를 하려다만 어려운 주제들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민감한 얘기거든요. 보조금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봐도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이제 이 통사 과징금 받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이폰이 나오면 그 노트 20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막 좀 분위기 봐서 정말 사고 싶으면 지금 이제 버즈 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 만약 버즈가 버즈 라이브가 필요 없다 이러면 조금 분위기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빨리 굳이 안 사도 이런 말은 이런 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구매했다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취재를 위해서 신도림 많이 갔었잖아. 저기하고 그다음에 서울 도초에 그런 이렇게 보조금을 이렇게 해서 성지. 그런 것들을 좀 뚫어놔서 문자가 와요. 스팟. 나오면 근데 이제 노트 20이 나왔을 때 또 문자가 오는 거예요. 오늘 오면 절반을 해주겠다. 절반 이렇게 불법 스팟으로 보조금 이렇게 와요. 문자가. 그래서 가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반납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 기간을 놓고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아니면 신용카드 이런 거 얻던지. 그래서 저는 문자가 뭐 S20 나왔을 때는 거의 비슷한 프로모션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보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얼어붙진 않았나 보다라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 막상 가서 이렇게 보면 무제한 요금제를 거의 써야 되고 이제 6개월 정도 이상 그리고 이제 부가 서비스 붙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요금이 내가 만약에 6만 원이면 되는데 12만 원짜리 쓴다고 하면 한 달에 6만 원 더 내는 거잖아요. 요금만. 그게 이제 곱하기 6하고 이러면 좀 기계값이
값이 사실상 그쵸. 되게 늘어나는 맞아요. 꼴이 네. 돼갖고 저는 네. 그래서 그거를 맞아. 다 계산을 하거든요. 저도 저희가 별로 아무래도 안 좋아해요. 다음에는 그래서. 저기 네. 핸드폰 싸게 사는 법을 저기 주제로 해가지고 선민규 네, 그 저희 통신팀. 통신을 사랑하는 선민규 기자님 모시고 한번 얘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길어져요. 아, 네, 얘기가 그쵸. 이 너무 이 얘기가 얘기를 맞아요, 하면 맞아, 길어져. 맞아. 머리가 복잡해져. 지금. 그래서 저는 듣기만 그래서 했는데 복잡하네. 그래서 저는 예. 항상 그냥 아이폰. 아, 아이폰 새로 나오면 네. 바로 뭐 그러니까 하이마트나 네. 이런 데 가면 네. 이제 거기서 그런 프로모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면 뭐 어느 포인트 얼마 페이백 이런 게 있어서 아니면 롯데 포인트 아, 맞아요. 그런 하이마트가 거 있지. 롯데 하이마트니까 네네. L 포인트 뭐 얼마 준다. 그럼 그게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사요. 이렇게 아. 막 하는 게 무섭고 맞아요, 맞아요. 그 노트 20 울트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저희가 미처 짚지 못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나 뭐 직접 써보니까 네. 뭐 어떤 것들 좀 눈여겨볼 게 좀 있을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진짜 커지고 그 1억 화소랑 네. 이 레이저 포커스 센서가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자동 초점이 조금 더 강화됐다고 하는데 이제 다른 데는 자동 초점 뭐 안 잡히거나 이런 건 못 느꼈는데 그 접사 사진 찍을 때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다가가면 초점을 못 맞춰요. 그래서 보니까 그 두 배를 누르게 맞아, 하고 맞아. 거리를 맞추게 하더라고요. 줌 배열을 높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로 쓰잖아요. 카메라를 네네네네. 각자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다 보니까 초점을 맞추려면 이제 프로세서랑 연동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미진한 거죠. 생각보다는. 그래서 망원을 잡았을 때 이 줌 상황에서 잡는 식으로 S20 울트라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또 뭐 우리가 DSLR 쓸 때 접사할 때 가까운 데서 이렇게 찍기는 하지만 그게 또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멀리서 이렇게 줌을 잡았을 때 일어나는 뭐 아웃포커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장점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장단이 좀 있는데 노트 20 울트라도 어쨌든 네, 뭐 그런 그렇- 초점 문제는 맞아요. 뭐 완벽하게 네. 해결은 안 한 것 같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초점 뭐 접사 부분은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뭐 네, 완벽하게 뭐 해결을 안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얘네 특성상 이제 선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두 배 줌에서 그냥 가깝게 찍는 걸로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가. 네.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을 때 네. 우리가 보통 멀리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가까운 그쵸. 데서. 가까운 데서 때문에 해서 내가 좀 음식을 부각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눌러서 초점을 잡잖아요. 근데 너무 멀리서 잡고 만약에 전체적인 모습을 잡는다? 그거는 저로서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 저는 근데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멀리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완전 접사. 그냥- 요게 조금 그쵸, 초점이 안 요게 잡힌다는 거지. 어렵고. 요 정도는 충분히 그쵸. 잡고 한 그리고 10cm 정도 이런 게 안 그치. 되고 그리고 한 이 요 정도 정도. 찍을 때는 두 배 줌을 사용하면 맞아요. 접사가 가능하다 맞아. 이 얘기. 그쵸. 그쵸. 근데 애플도 그런가요? 애플도 그래요. 저로서는 좀 가까이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해요. 근데 전혀 네. 문제가 없는 게 이렇게 찍어도 이렇게 가까이 찍은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상관없다고 하는 이래서 거예요. 사람들이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 다르다고. 네, 카메라는 주관적인 거라서요. 그냥 네. 약간 좀 근데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음식 사진 찍을 때 이렇게 가까운 데 놓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당겨서 찍기도 하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하나둘씩 있어요. 가까운 데서 찍으면 너무 아웃포커싱이 되니까 이 좀 특정 부위만 좀 부각이 되고 나머지는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부분을 네. 저는 네. 되게 좋아하지 않아서 네. 그런 것들 좀 아쉽고 또 이렇게 찍으려 그러면 약간 이 완전 접사했을 때 그 느낌이 안 나요. 약간 이 감성의 차이랄까? 그래서 근데 아마 나도록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 네, 되는데 제가 찍어본 바로는 약간 그 블러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포커싱이 된다고? 네, 블러 처리하게 해놨어요. 주변부가.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 주변에 별로 블러 처리 뭐 이렇게까지 심한 건 그건 별로다. 네, 별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뭐 네. 그 저희, 네. 저희 또 하나 얘기해야 되는데 네네네. 생각해 보니까 네. 아까 조지한 기자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책상에 놨을 때 필기를 할 때 책상에 네. 놓고 필기를 하는 게 좀 편한데 네네네. 카메라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가지고 좀 불편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저도 궁금했어요. 꼭 음. 그렇게 해야 됐을까? 뭐 그- 그런 건 좀 어떻게?
저도 써보니까 저도 이제 노트 10을 쓰잖아요. 그리고 얘도 이제 써봤는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내려서 쓴단 말이죠. 이거를 들고 하기에는 얘를 내려놔야지 필기가 더 잘 되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가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쓰면 얘가 이제 이렇게 갈그락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필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뭐 어디 이렇게 조금 걸쳐놔야지 이렇게 좀 쓰는데 그래서 왜 S펜도 향상시키고 삼성 노트도 기능을 대폭 추가했는데 왜 얘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노트의 사용성을 방해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네, 카메라는 또 1억 화소 제일 좋은 거 넣고 싶고 노트는 노트대로 우리 정체성이니까 강화시키고 싶고 이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넣어버리니까 노트만 원했던 사용자한테는 갑자기 카메라가 튀어나와서 노트 사용성을 떨어뜨리게 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욕심을 부린 것 같다. 두 개를 다 잡으려고. 케이스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케이스를 끼워야만 보완이 될 텐데. 케이스 끼우면 이제 그쵸, 평평해지겠죠. 근데 어쨌든 나왔을 때 우리가 뭐 케이스를 끼고 보완을 하는 것까지 안 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가요? 그거를 네. 이제 예상을 하고 어차피 카메라 끼니까. 나와봤자 괜찮아.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두꺼워지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어쨌든 디자인을 했을 때는 우리 케이스는 어쨌든 액세서리니까 그걸 제외하고 본다면 노트 사용성 면에서 조금 약간 아쉬운. 네, 이상한 그 공생관계 같은 부분이긴 해요. 네. 네. 이 자리를 빌어 저기 삼성전기 엔지니어 및 개발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예. 저는 왜 네, 저- 죄송하세요. 왜 죄송해? 더 얇고 이 좋은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절대로 네. 이렇게 아, 안 좋다고 하는 게 그럼요. 아니에요. 기능적으로는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네, 1억 화소 1억 화소 카메라 어디 만만세입니다. 있습니까? 네. 네. 노트 20 울트라 얘기 계속 나눠봤는데 네네. 이게 저희 갤럭시 5형제라고 불렀었잖아요. 맞아요. 워치 3하고 이제 버즈라이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사들이 별로 워치 3나 버즈라이브 쪽은 좀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궁금해서 네. 저는 워치 3도 스마트워치 좀 관심도가 좀 있고 이제 뭐 버즈라이브처럼 이렇게 무선 이어폰 이런 것도 좋아해서 네. 둘 다 이제 실물을 봤는데 워치 3는 뭐 디자인이 그렇게 좀 이렇게 달라진 것 같진 않고 버즈라이브는 그래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실제로 써보셨으니까 좀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그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써봤는데요. 네. 이 블랙 색상을 써봤어요. 이렇게. 아 블랙이군요. 조약돌 같다 진짜. 네, 조약돌 같죠. 예. 블랙이지만 네. 살짝 실버? 맞아. 여기가 유광이라 가지고 약간 이렇게 회색 빛 이렇게 나고 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게 뭐 강낭콩이다. 뭐 맞아요. 강낭콩처럼 조약돌이다. 생겼는데 근데 이제 얘가 제가 써봤는데 이게 다들 착용법부터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겼지 모르겠어. 처음 보는 어디다가 모양이니까. 그래서 이거 써볼까요? 네, 한번 써보세요. 이게 저는 제대로 착용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스피커가 있으면 얘를 넣고 이 위에 거를 귓바퀴에 꽂아야 되는. 아예 이렇게 쏙 넣어요? 쏙 넣어야 돼요. 이렇게. 아. 근데 되게 빠지지도 않고 사실 이렇게 빠지지 않아요. 빠질 것 같잖아요, 약간. 근데 전혀 빠지지 않고 딱 맞는데 아예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죠. 착용했는지 보청기 착용 같죠? 안 했는지. 보청기 보청기를 같죠. 예. 본 적이 잘 없지만 그냥 네. 느낌상 보청기 같아요. 그 네. 외부 소리도 좀 덜 들리고. 아, 그래서 이게 그 액티브 노이즈 음.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들어갔는데 사실 막 우리 뭐 이렇게 나 음악의 세계로 왔어. 여기 이제 주변 소음 없어지고 이렇게 음악의 막 서라운드 막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게 오픈형이다 보니까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크게 사실 와닿진 않아요. 그냥 조금 소음 줄여주는 정도지 이걸 듣는다고 해서 막 지하철 전동 소리가 안 들리고 다 들려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은 사면 안 될 것 같고 디자인적으로 좀 예쁘거나 이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사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좀 폼팩터가 이제
모양새가 특이하다 보니까 귀가 작거나 큰 사람들한테는 좀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써보면서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귓바퀴에 그 팁 위에 그 팁이 눌러가지고 이거 좀 어렵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꼭 착용을 해보고 자기 귀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는 잠깐 이제 비를 써봤거든요. 저는 이제 갤럭시 버즈 플러스 쓰는데 일단 착용했을 때 놀랬어요. 저한테 딱 맞아서. 딱 맞아서 놀랬고, 두 번째는 무선 이어폰 쓰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네. 외부에 돌출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게 좀 저가형 가면 많이 네.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좀 보기에도 그렇고 나도 좀 그렇고 괜히 진짜? 무거운 것 같고 근데 쟤는 안에 들어가는 네. 많이 들어가요. 안에 기존보다. 그러니까 마치 이 어벤져스 보시면 왜 항상 우리 토니 스타크가 이렇게 귀에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저는 그런 거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음질적인 측면에서도 좀 괜찮아진 것 같다. 나름 이 정도면 사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가격인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한 얼마 정도죠? 가격이 얘가 19만 9천 원인가? 그쵸, 19만 원 네. 후반대. 네. 애플보다 싸네. 애플보다 훨씬 싸죠, 당연히. 네. 근데 이게 고심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죠. 19만 원 후반대로 이게 지불해서 이렇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클까? 왜냐면 애플 제품은 죄송합니다. 갑자기 19만 8천 원이네요. 아, 네. 네. 애플 얘기해서 잠깐 죄송하지만 애플은 애플만의 생태계 연동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애플워치 사면 아이폰 쓰고 싶고요. 아이폰 쓰다 보면 맥스 아이패드 쓰고 싶고요. 뭐 네이지? 네. 에이징이라고 하죠. 아이패드 쓰다 보면 맥 사고 싶어요. 지금 저희 이 집에 계신 저희 와이프께서 이제 얼마 전에 아이폰 SE를 이제 쓰게 되셨는데 아이패드도 쓰시거든요. 근데 제가 극존칭. 네, 저희 와이프께서 제가 집에 그 얘기를 했죠. 조만간 맥을 사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약간 이 생태계랄까? 같이 쓰면 굉장히 이 호환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얘는 단일 제품으로 봤을 때 아까 말했던 장점도 있지만 뭔가 이거보다 더 좋은 그 가격대에서 더 그런 거 조금만 더 보태가지고 네. 뭐 S 사건 일본에 계신 S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독일에 계신 뭐 G사라든지 뭐 많잖아요. 그런 거 사는 게 더 나은가? 약간 좀 갸우뚱하게 되는. 그러니까 갤럭시 쓴다고 해서 엄청 호환이 잘 돼가 좋아. 네. 뭐 그런 거 잘 모르겠다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크게 이걸 사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사실 없긴 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스틱 브론즈는 조금 더 예쁘거든요. 색상이. 그거 말고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이 가격에 꼭 이거를 사야 된다는 건 사실 뭐 크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갤럭시 워치 3 얘기를 안 했네요. 참. 워치 네. 3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워치 3는 이제 가서 봤는데 얘네가 그 회전 베젤 네, 회전 베젤. 네, 회전 베젤이 이제 장착된 게 이제 특징인데 예전에는 이제 액티브 시리즈는 회전 베젤이 없잖아요. 그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액티브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이렇게 커 보이고 조금 더 이제 둔탁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직관성이 뛰어나니까 얘는 회전 베젤 이렇게 돌리면서 선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번에 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어요. 네네. 심전도 기능이나 뭐 그리고 넘어졌을 때 맞아요. 낙상 네. 감지 기능이나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넘어졌는데 이 그거 사람이 좋네. 뭐 안 일어난다 네. 이러면 술 적당히 무슨 드십시오. 네. 네, 뭐 저장된 번호로 SOS가 네. 가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워치는 이제 이렇게 노년층에 더 맞나? 헬스케어 기능이 약간 이렇게 좀 추가되니까 헬스케어 쪽으로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나보다 뭐 혈압 측정 이렇게 어린애들은 그렇게 혈압 측정할 필요 없어요. 없으니까.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워치가 유용하게 정말 헬스케어 기능 제품으로 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워치 시리즈를 좋아해서 지금 이제 일반 시계를 차고 있지만 제가 거의 시중에 나온 갤럭시 스마트워치는 다 써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디자인적으로 가장 시계에 근접하면서 기능이 유용하다라는 측면에서는 갤럭시 워치 시리즈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제일 맞는 것 같고
그 반대 진영에 이제 우리 조 기자님이 차고 계신 애플워치가 있죠. 차고 근데 이 계시네. 헬스케어나 이런 쪽에서 애플워치가 네.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미국에서. 근데 이 뭐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진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가 앞으로 더 또 우리 규제도 열어줬잖아요. 워치 3의 그 기능을 넣은 거는 뭐 디자인 이런 거 다 빼고 굉장히 쓸모 있겠다. 어쨌든 이제 원격으로 나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병원과 만약에 연동이 된다면 정말 유용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전에 저기 2회차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어떤 특별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 약이 없고 또 어떤 응급조치의 어떤 부분을 좀 관리해서 봐야 되는데 의료 정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연동이 되면 정말 사람 목숨을 정말 구할 수 있는 심지어 아까 말씀 좋다고 얘기하신 그 기능 예, 그 기능이랑 같이 놓고 본다면 일단 워치에 이렇게 나왔지만 일반적인 시계 형태 나중에는 뭐 액티브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다른 걸로 나와서 참 쓸모 있겠다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색깔을 네. 다 맞춘 거죠. 새로 나온 맞아요. 게 브론즈. 맞아요. 네. 얘도 네. 브론즈 색상이 있어요. 있고. 액티브랑 비교했을 때 예, 예. 똑같나 색깔이? 아니 달라요. 아니요 좀 달라요. 네. 그거는 약간 분홍색이 더 가까웠죠. 그쵸. 이거는 그렇죠. 이런 색깔하고 비슷해요. 그 워치도. 아. 네. 그러니까 그 삼성은 브론즈에 대해서 뭐 다른 코멘트는 없나요? 브론즈. 리서치 많이 해서 고른 색상이래요. 네. 네. 브론즈. 네네. 컬러를요? 고급스럽고 약간 로즈 지속적인 골드랑 프리미엄. 브론즈랑 비슷한 건가? 어쨌든 여성들을 좀 공략한 색인 거. 브라운 계열을 택했다 그러더라고요. 브라운 계열. 네네. 약간 브라운 계열에 약간 퍼플을 섞어서 이런 색상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색 있잖아요. 동메달의 동색. 네. 그 색깔은 되게 뭔가 칙칙한 맛이 좀 있었잖아요. 이 미스틱 브론즈를 넣다 보니까 그 동색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더 밝아지고 가치가 높아지고 그러면 언젠가는 동메달의 가치가 더 높아지면은 우리가 또 새로운 동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예. 조 기자님 말씀하시니까 너무 네. 와닿아요. 왜냐면 네. 이게 자동차 담당하시는 분들은 컬러에 민감해요. 왜냐면 차 컬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차를 봐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 의견에 굉장히 예, 공감을 한다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이렇게 동색으로 넣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본 적 동색. 없는 것 같아요. 동색이란 네. 말 되게 처음 듣는 거 같아요. 제가 말을 너무 세게 하면은 이상하게 들려서 제가 네. 아주 자연스럽게 예. 네, 동색.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그 예전에 마즈다라고 일본의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그런 거 써본 적 있어요. 컬러를 빛의 각도에 따라서 컬러가 달리 보이는 그 컬러를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차에 이게 왜 그런 거 보셨나요? 도로 보면 약간 좀 튜닝을 해서 막 크롬이나 형광이나 이런 식으로 차 튜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좀 너무 세다, 부담스럽다 이런 시각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의 만족은 커요. 그 말씀드린 일본 차가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이거 좀 그런데? 라는 게 있었다가 점점 매료되기 시작하면서 괜찮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 현대에서 카렌스의 보라색을 적용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카렌스인가 카니발인가 국내 차종에 한번 그 컬러를 넣은 적이 있어요. 퍼플 컬러를. 근데 그게 되게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브론즈에 대한 그런 삼성의 전략도 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두고두고 매료시킬 수 있는 그쵸, 뭐 그런 맞아요. 거 아니냐라는 네. 식으로 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지속적인 프리미엄. 그렇죠. 오래 봐도 네. 질리지 않는 그쵸. 오래 봐도 지향하는 질리지 않는 그런 편안하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돌발 질문이자 네. 저희가 이 방송 하기 전에 잠깐 준비했던 내용 여기에 저희가 미처 다뤄야 되는데 네. 사전에 질의 공유를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갤럭시 노트 울트라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봤어요. 뭐 전작하고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좀 궁금해서. 근데 이제 황 기자님께서 쓰신 게 유럽 버전이거든요. 국내 출시 버전 아니고 이제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를 달았는데 제게 S20 울트라 이제 865를 달았죠. 액션 벤치마크 점수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굉장히 좋아진 걸 이제 알 수 있었고 네. 죄송합니다. 말을 제가 좀 꼬여서 했는데
벤치마크 결과가 조회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인한 바로는 865 플러스가 굉장히 좋은 걸로 저희가 확인했고, 제가 정정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기 있는 건 엑시노스 탑재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긱벤치로 엑시노스를 돌렸지 스냅 865 플러스를 돌리지 않았다라는 건데, 말씀을 제가 좀 혼동스럽게 했어요. 여하튼 865 플러스는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봤을 때 확실히 865보다 좋은 성능이 있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실제로 엑시노스 들어간 것도 저희가 돌려봤는데 재밌는 게 제게 865라 그랬잖아요. 네. 865랑 엑시노스 990이거든요. 네. 성능 차이가 꽤 크게 나왔어요. 벤치마크 돌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990을 S20에 넣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국내 모델 빼고 뭐 일부 유럽이나 이런 데서 냈었다. 그래서 이제 노트 20 울트라도 엑시노스 빼는 거냐 넣는 거냐 뭐 이랬지만 865 플러스를 넣었잖아요. 유럽에 90을 넣고. 근데 그 990이 상반기 그 990하고 다르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이 지난 6개월간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삼성에서 이거를.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뭐 또 유럽에 있는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뭐 너무 이렇게 엑시노스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 이번에는 많이 개선한 것 같다. 개발자들의 피눈물과 땀과 열정이 있었다. 대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상 뭐 모바일 네. 쪽은 가젯에 대해서는 얘기를 충분히 나눠본 것 같고요. 네. 조 기자님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예, 고대하던 자동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 예.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기차 충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우, 비 오는데 전기차를 전기로 충전을 한다. 이거 안전할까? 되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기차 되게 잘 아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안전한 건가요? 일단은 보통 국내 공공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해서 많이 대비를 했다고 해요. 만약에 감전이 될 때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감전 우려를 덜 수 있게 하는 기술은 이미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국제 표준으로요.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전기차 충전기 자체를 연결할 때 문제인데 한 손으로 잘 들 수가 없어요. 전기차 충전기 자체가. 그렇네요. 되게 무거워요. DC 콤보 자체가 지금 이게 아이패드가 있다면 충전구 꽂을 수 있는 그 플러그 자체가 이 아이패드 절반만 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무게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손으로 꼽을 수 없기 때문에 두 손으로 꼽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비가 온다, 비 많이 온다, 바깥에 충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산을 쓰고 충전해야 되는데 손이 부족합니다. 그 전에는 또 결제를 또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려면은 여러 손이 필요한데 만약에 한 손에 우산이 있다 그러면은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기차 운전자들은 비를 맞고서 계속 충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감전 문제보다는 사용성의 불편함이 훨씬 더 크다. 안전의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안전의 문제죠. 개인의 안전. 예, 왜 그러냐면은 눈이 많이 올 때도 문제예요. 바깥에 만약에 눈이 많이 쌓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충전소 주변에 주차 공간인데 내가 발을 디뎌야 되는데 그 발 디디는 공간이 얼음으로 꽉 채워져 있다. 그럼 차 내리자마자 엄청난 슬라이딩을 감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조심 또 가야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많이 어렵죠. 그래서 해결할 방안이 가림막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대부분은 가림막이 없습니다. 가림막은 왜 없는 거죠? 이게 그 기준이 있다고 해요. 뭐 충전기가 2기 이하 아니면 3기 정도 이하 정도 될 때도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서 다수의 전기차 충전기가 있어야 어느 정도 그 부지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걸주법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제가 정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새는 하도 막 규제 샌드박스가 워낙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특히 또 장마 많이 오고 눈 많이 오고 그런 날이 많다 보니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림막이라도 있어야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제 생각엔 이번에 정말 비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규제 개선 내지는 뭐 규제 샌드박스 얘기하신 것처럼 가림막 설치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이제 지하니까 그나마 좀 덜한데
그래도 물이 많으니까 좀 걱정되더라고요. 이건 뭐 괜찮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참 그런 게 있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정부 얘기를 하니까 또 정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네. 우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죠. 참.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골자는 그런 것 같아요. 친환경 자동차 뭐 그런 걸 좀 산업을 육성해서 뭐 전기차든 수소차든 보급을 늘리고 뭐 충전소도 늘리고 뭐 관계된 산업을 육성하겠다. 근데 뭐 되게 좋은 얘기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갖고 왔어요. 좋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죠? 그런 거 좋아요. 제가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천재가 아니에요. 네.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부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했는데 2025년, 네. 지금은 또 5년 뒤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5년 뒤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차가 113만 대가 113만 있을 대. 거래요. 또 수소차는 20만 대가 있을 거래요. 지금하고 비교하면 몇 배 증가? 지금 비교하면 거의 한 10몇 배 아니면 20배 그 이상이죠. 거의 상상 초월 수준? 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정부가 113만 대, 20만 대 보급을 위해서 20.3조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정말 뉴딜에서 정말 빅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는 이제 네. 보조금도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보조금도 포함이 되면서 차를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개발이나 다른 여러 가지 뭐 ETC 뭐 여러 사항들이 다 포함됩니다. 충전 인프라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충전 네. 인프라 설치, 많이 들어가니까요. 기술 그렇죠. 개발, 네, R&D 맞아요. 지원, 네. 보조금 지원 뭐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에 네. 대한 문제인데 기후 변화 위기 대응 그리고 미세먼지 감축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왜 그러냐면 자동차 자체가요.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 그리고 온실가스도 마찬가지지만 미세먼지가 더 심각하죠. 네. 미세먼지 배출량이 1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100에서 10 정도면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계속 하나가 쌓이고 둘이 쌓이고 여러 개가 쌓이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20%, 30%로 넘어가면 온난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친환경 차로 전환을 시켜서 미세먼지나 배출가스 제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줄이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통 이런 정책을 내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건 좀 정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미리 예측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 시장을 선점하려면 많은 과제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가 또 자동차가 중요 산업 중에 하나니까 이걸 토대로 한번 전 세계적으로 한번 우위에 점쳐보자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동차를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전기차는 최대 시장이 일단 중국, 미국으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중국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환경 문제, 뭐 미세먼지, 뭐라 그럴까요? 또 뭐 매연, 뭐 네, 엄청 다양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가요.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는 것도 맞고 그런 것 같다. 우리나라 또 말씀하신 거 보면 뭐 매연이나 미세먼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못 느끼고 있지만 작년에 대비해서 심각했었죠. 작년에 또 얘기하면 그러면 확실히 뭐 우리도 가는 게 맞다. 근데 이 전기차 숫자 하루 이틀 얘기 나온 거 아니거든요. 육성한다고. 이 시점에 굳이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그린 뉴딜 얘기하면서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참 저도 애매모호해요. 매번 전기차 급속 충전기 늘리겠다. 뭐 초급속 충전기 설치하겠다라고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좀 더 새로운 정책을 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에 많이 살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빌라에도 살고 있고 뭐 주택에도 살고 있겠지만 만약에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파트 내에는 완속 충전기 같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도심 주행이 많을 경우 완속 충전이 필요합니다.
급속 충전을 많이 하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잘 아실 거예요. 수명이 자주 금방, 예. 초급속 충전 수명이 줄어들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폭발의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가능성은 적지만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완속 충전기를 많이 보급을 시켜서 시간이 느리더라도 완충을 시켜놓고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는 정책이 필요하지 급속 충전기만 많이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울부터 부산까지 우리가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심 주행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가정을 했을 때는 거주지 완속 충전기가 더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습니다. 해석하자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런 기후 변화나 환경, 친환경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전기차, 그러니까 친환경차이죠. 그 산업을 확대하고 육성하는 그런 정책을 내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제 사람들이 이걸 써서 유용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정책들, 네.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되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네. 얘기신 것 같네요. 지금 저희 아파트도 2대 정도 이제 주차할 수 있는 네.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이 있겠죠? 그러면요? 그런가? 그럼 네, 완속이 좀 큰 충전기는 급속 충전기고요. 좀 작은 충전기는 완속 작은 충전기예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몇백 세대가 많게는 뭐 1000세대 넘게 있는데 네, 전기차가 딱 2대일 거는 또 아니잖아요. 이제 점점 그렇죠, 늘어나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세대당 비율을 정해서 네, 몇 개를 의무로 네. 둬야 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전기차 업계에서 가장 흔히 하는 이야기가 서울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본받아보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벽에 매립을 하는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그냥 벽에만 갖다 대면은 충전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220V 충전 콘센트만 있으면은 NFC 방식의 결제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면 그 일반 차들이 거기도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공간인가요?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거주지 아니면 아파트 내에서 전기차 충전소 내에 주차를 하더라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전기차 오너들과 일반차 오너들 간 갈등 요소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있지. 네. 그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네요. 예전에 예. 이 충전 솔루션 얘기할 때 도로 밑에다가 무선 충전 방식으로 깔아서 우리 인프라를 별도로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하겠다 SOC 뭐 이런 얘기 나온 적 있거든요. 제 기억에. 예. 요새 이런 얘기가 잘 안 들려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보시기에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 충전 인프라를 이렇게 확 이렇게 늘리거나 이렇게 유용하게 하려면 좀 뭐 기업의 입장에서 뭐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가 좀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규제 샌드박스에 아직까지 묶여 있다면은 네. 아니면은 규제 샌드박스 이전에 규제 대상이라면은 반드시 이 부분을 풀어주는 게 맞겠죠. 무선 충전이 급속으로 되든 아니면 완속으로 되든 그 기준을 풀어놓고 나서야 나중에 전국적으로 되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이 가능해지려면 아예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땅을 아예 다 그렇죠. 파야 되고 또 시멘트를 또 퍼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게 좀 문제죠. 네. 이제 좋은 케이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많이 복잡할 거예요. 그렇네. 네. 그런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요. 카트형 전기차 충전기가 아주 많이 보급이 될 거예요. 하는군요. 예, 그게 삼성전자 스핀오프 기업인 에바에서 하는 건데 그게 처음에는 불법 취급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ESS가 이동하면서 전기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규제가 됐었거든요. 왜냐면 그 카트 내에 작은 ESS가 있어서 완속 충전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됐는데 제주도의 그런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이 돼서 시범적으로 제주도에서 성과를 거두면 앞으로 어느 자리에 주차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대는 분명히 열릴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거 재밌네요. 네. 대박. 그렇구나. 그렇죠. 제주도는 이제 우리 막 서울처럼 막 그쵸. 아파트가 막 이렇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심지어 로봇형 이동 전기차 충전기도 있는 거 아실 거예요. 로봇이 알아서 전기차를 찾아가서 충전구를 또 열어주고 지가 알아서 꽂습니다. 그리고 예, 약간 도킹 같아요. 약간 그 우주선이 날아가서 도킹 스테이션에서 도킹하는 것처럼
알아서 그냥 충전시켜줄 수 있는 솔루션도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한 몇 년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정부가 2025년까지 113만 대 보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그럼 빠르게 보급하려면 그때까지 해야죠, 또. 네. 근데 또 일부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한 걸 이렇게 들어보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충전소가 많이 필요하고 네. 그래야 또 저희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그러니까 산업도 발전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나눴던 건데 일부에서는 충전소 짓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거 싫다고. 근데 이분들은 왜 이런 얘기 제가 이제 이쪽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이나 이유를 제가 잘 몰라서 저희 여태까지 얘기한 것만 놓고 보면 조금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얘기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크게 전기차 충전소 반대 이유와 수소 전기차 충전소 반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처음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반대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만의 전용 주차 공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생각보다 주차량이 더 심해요. 그렇죠. 예, 이중 주차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새벽 일찍 차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중 주차가 사이드 브레이크 걸린 채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런 주차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데 많은 공동 이웃 주민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또 만약에 전기차만을 위한 주차 공간을 내줘야 된다? 대다수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안정하실 거예요. 그걸 동의도 못 하고요. 그렇네요. 네, 그런 그 문제점들이 남아 있고요. 수소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된 수소 저장 탱크 폭발 사고,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수소 충전소 화재 사고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시고요. 근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노르웨이 수소 충전소는 폭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부주의로 생긴 화재 사고입니다. 폭발과 화재에 대한 다르죠. 개념적 정의가 다르죠. 네, 다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일부 언론들이 폭발 사고로 잘못 보도하는 바람에 오인이 좀 대중들이 생겼다. 오해를 하게 됨으로써 수소 충전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고르게 퍼진 겁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다른 이유는 없고 이제 위험하다. 네. 수소차는 위험하고 전기차는 특혜준다. 라는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 있는 거죠. 저 이거 네.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예전에 LG화학을 제가 출입할 때 그때 부회장님 지금 이제 나가셨죠? 네. 갑자기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문 드렸냐면 리튬 이온이 전기차 이 시장이 커지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엄청 주목받는데 LG화학이 이쪽엔 굉장히 잘하는데 뭐 테슬라는 파나소닉하고 많이 하고 우리는 아직 좀 이렇게 미진하고 근데 현대에서 수소 전기차를 한다고 합니다. 부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가 전기차를 하는데 현대차에서 수소 전기차를 한다. 근데 우린 아직 테슬라에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뭐였냐면 아니에요. 수소 전기차가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수소 전기차도 결국 전기 배터리를 쓰는 그러니까 지금 쓰는 리튬 이온이나 수소 전기나 결국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것이고 전기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용량을 장시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수소 전기 배터리가 그렇게 불안정하지 않고 또 많은 용량을 그렇게 낼 수 있다면 안정화시키는 기술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업계에서 심지어 그 업계 당사자가 그런 얘기 하시니까 이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게 한 이제 4년, 5년 전 얘기인데 이후에 이제 수소차 나왔잖아요. 버스도 나오고. 저는 뭐 폭발 일어났다는 들어본 적 없거든요. 또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수소차에 대한 인식도 많이 그러니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막 현대차 왜 미국 막 다 전기차 하는데 왜 수소차 해?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죠. 재밌어. 좀 네. 더 생각해 보면 네. 뭐 주유소요, 일반 주유소, 휘발유, 가솔린. 누가 주유소에서 흡연하지 않잖아요. 예를 그쵸. 들면 조심하잖아요. 우리 흡연하면 혼나요. 기본적으로. 재난이 출동해요. 기본적으로 기름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수소차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갈 길은 역시 수소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국내 기업
또 수소차 파니까 현재 상황이 이제 궁금한데 지금 뭐 상황이 좀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지금 현대차 누적 판매량을 보고 있는데 네. 넥소 판매량이 인상적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넥소가 3,312대를 팔았어요. 3,000대를 좀 넘게 팔았네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많이 팔린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작년 기준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넥소는 1,898대 팔렸어요. 결국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5% 늘어난 기록이라면은 이거는 정말 많이 팔린 기록이에요. 점점 많이 늘어질 거란 말이죠, 또. 전년 동기 대비 많이 팔린 건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정부의 힘이 되게 컸죠. 정부의. 네, 왜냐면은 수소 경제를 앞으로 더 힘쓰겠다. 그리고 국회도 수소 관련된 포럼도 열고 수소를 연구하게 되는 그런 목적도 만들게 되니까 소비자들이 되게 가웃한 거죠. 기웃한 거죠. 아, 수소차 앞으로 대세가 되겠는데? 뭐 우리 동네 만약에 뭐 전기차 꽂을 만한 충전 시설이 없다면 차라리 수소 전기차도 전기차 일종이니까 수소차 사도 무방하지 않을까? 주행거리도 예. 길고 친환경적이고. 넥소 같은 경우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최대 609km거든요. 609km요. 네, 그걸 감안하자면 소비자들은 주행거리가 600km대? 그럼 살만하네 라고 하는 분들은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네. 600이면 부산 왕복해도 남으니까 그렇죠. 다닐 수 있는 예. 거리니까 많이 역시 기네요. 전기차가 한 3,400마일 정도? 그렇죠? 한 3,400km 정도? 요새 그렇죠. 나오는 일단은 가장 지금 높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전기차는 승용 전기차 기준 모델 3예요. 440km대를 440km. 가고요. 그 아래 볼트 EV 같은 경우는 신모델 같은 경우는 414km를 갑니다. 기존에는 383km였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개선이 있죠. 그래서 내년에 나올 전기차는 400km대, 500km대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 내년부터는 좀 승부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죠. 되게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럼 수소차도 좀 키로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아차도 언젠가는 수소차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600km대보다 더 높은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 1000km대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앞으로 미래의 수소차는. 그러면 내 집 주변에 네. 그 충전소가 있다. 네. 이렇게 네. 하면 정말 안 살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양재에 산다. 그러면은 지금 양재 수소 충전소 고장이 났지만 거기가 나중에 복구가 된다. 그러면은 아침 일찍 가서 미리 충전시켜 놔도 뭐 상관없는 거죠. 상암동에 있다. 네. 이러면 또 거기 가면 되고. 그렇죠. 뭐 집 근방거리에 지금 잘 운영된 국회가 있다. 그러면 바로 국회 가서 충전할 수 있으니까요. 또. 네. 국내 기업 얘기하니까 외국 기업 얘기 또 해야죠. 네. 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기차 하면 테슬라잖아요. 네. 그 테슬라하고 저희 현대기아차하고 지금 뭐 사업 상황이나 입지나 브랜드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드리는 게 굉장히 좀 그렇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모델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도 타겟팅을 해서 그에 네. 준하는 뭔가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현대기아의 좀 이런 전략 이런 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올해 국내 업체 4개사의 네. 전기차 판매량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총 2,339대밖에 안 팔렸어요. 전년 이거는 7월 기준입니다. 7월 기준으로 다 포함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난해 대비 27.5%가 감소했어요. 왜 그러냐? 올해 승용 전기차 분야에 신모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 게 없지. 네. 왜냐면은 이미 2019년도에 세상을 어떻게 떠들썩했던 수준의 전기차도 이미 많이 나왔거든요. 코나 같은 경우는 400km대 주행거리 이미 확보를 했었고 그리고 니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나마 조금 가족들이 탈 수 있는 전기차다 보니 소비자들이 또 좀 더 실용적인 전기차를 원하는 경우를 생각하자면 최적의 모델이 될 수 있었고요. 이미 지난해 많이 뉴스를 일으켰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루함을 느낀 거죠. 내가 굳이 지금 이 시간에 전기차를 사야 해? 내년에 더 좋은 전기차가 나올 텐데 라고 해서 대기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 대기 수요는 어디로 가느냐? 내년에 출시될 아이오닉 시리즈의 전기차에 초점이 맞춰질 수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CV라는 전기차를 내년에 내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내놓는 전기차의 승패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그리고 국내 시장에 나와 있는 전기차들 간의 승부가 되게 재밌어지겠죠. 그렇다면은 테슬라 모델 3는 왜 판매가 늘어나느냐? 우리가 거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OTA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다른 국내 전기차 아니면 국내 완성차들과 비교했을 때 주행보조 사양도 뛰어나고 그리고 자동차 회사다운 이미지보다는 계속해서 무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IT 회사적인 이미지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 같은 경우 퍼스트 무버가 되고 싶은 이미지 네. 약간 얼리 어답터가 되고 싶은 이미지 때문에 테슬라를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보조금 문제 있지는 않을까요? 보조금 문제요. 네. 예전에 그 문제에 대한 보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고가 전기차 보조금 제한시키겠다. 네, 맞아요. 지금 검토하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됐죠. 근데 우리가 더 유념해야 될 거는 고가 전기차의 금액에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가 전기차 금액이 6천만 원대인지 1억 원대인지 아직까지 정부가 그걸 정하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어차피 현대차도 이제 아이오닉 시리즈를 내놓을 거고 이제 네. 세단이든 뭐든 이제 네. 다양한 종류를 내놓을 거잖아요. 네. 그것도 고가일 수도 있잖아. 뭐 그런데 7천만 원일 수도 있고 8천만 원일 수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고가 전기차의 기준 1억 원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있고. 지금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에 벤츠, 제규어, 아우디 같은 SUV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제외한 판매가 1억이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 굳이 1억 원 넘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줘야 되는가에 대한 부정률이 많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테슬라 처음 예. 나왔을 때 억대 단위로 나와서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럼 그러면 모델 3는 영향을 안 받. 모델 3가 일단 5천만 원대에서 7천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보조금 받으면 6천만 원대, 5천만 원대, 4천만 원대 떨어진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호나와 많이 비슷해지는 가격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1억 원대 전기차에 보조금 제한을 걸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도 손해를 보는 게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제네시스 전기차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네시스 전기차가 나중에 고급 사양을 많이 갖추고 주행거리 늘어난다 그러면 분명히 판매가 1억 원대가 넘습니다. 근데 보조금을 안 받는다? 그러면 판매 지대한 영향이 생겨요. 보조금 네. 주고 9,500만 원에 팔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네. 고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논란은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그러겠다. 소비자들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기에 실행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적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고 그렇죠. 전기차 오너들 네. 그다음에 앞으로 전기차를 살 사람들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제 차 메이커들이 이 브랜드에 따라 가격대를 형성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뭐 3 시리즈는 대충 뭐 4천 정도, 네. 5 시리즈는 대충 한 뭐 6, 뭐 7천만 원 정도. 근데 이제 현대기아차에서 내는 이제 전기차도 이 시장을 계속 가져가려면 제네시스처럼 이게 고급 이렇게 브랜드랄까요? 그런 걸 하나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 보조금과 관련돼서는 역차별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 저희 아파트 지하에 테슬라가 이제 한 2대 정도 있는데 모델 3가 있나요? 네, 있는데 저도 보면서 그 생각을 좀 해요. 이 차랑 다르게 좀 스마트해 보인다. 사람이 이 차 타고 다니는 갖고 거가 싶다 이런 거. 네, 그렇죠. 뭔가 좀 네. 이렇게 저 사람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뭔가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랄까요? 그런 것도 좀 국내 기업들이 해주면 좀 차별화한 디자인이랄까 뭐가 됐든 테슬라는 딱 보면 이건 전기차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다른 현대차에서 나온 전기차들은 뭐 일반 차랑 잘 모르면 그러니까 전기차 버전 그냥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다르긴 하겠다. 브랜드나 이런 걸 좀 이렇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래서 이제 또 내년에 그렇게 그게 나오는 건다는 거죠 내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테슬라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되게 뭔가 IT적인 마인드가 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슬라 내부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유선 연결하거나 아니면 무선 연결하거나 네. 어떻게든 뭐 연결을 시키겠죠. 그렇게 연결을 해서 차량 내부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서 충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 계시는 우리나라 분들의 유튜브 콘텐츠를 보니까 네. 되게 인상적인 게 차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차박을 많이 하게 되면서 심심할 때 넷플릭스 콘텐츠를 보고 또 유튜브 콘텐츠 보면서 심심함을 달래고 또 캠핑 모드가 되니까 캠핑 모드가 실행이 되면은 화면에 또 모닥불 피우는 디스플레이가 네. 나와요. 그만큼 감성적인 부분을 되게 엉뚱한 부분 그리고 되게 특이한 부분을 노린 거예요. 그만큼 소비자들은 다양한 그런 라이프를 원하니까 이미 테슬라는 그 분야에서는 선점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슬퍼지네요. 네, 저희가 네. 여기서 테슬라를 이렇게 경험해본 분이 별로. 나 이거 저 예. 안 타봤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네요. 테슬라 빌리면 되잖아, 소카에서. 그치? 그렇죠. 뭐 페어링 하시면 되니까요. 네. 캠핑 쪽의 전기차, 이 전기차 캠핑 이 테마로 떠오르는 이 아이템이 완전 자율주행차거든요.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면 운전을 안 하고 영상을 보고 업무를 보고 이 나의 일상생활에 어떤 큰 영역을 차지할 거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꼬리표처럼 전기차 하면 자율주행차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듣기로는 2025년에 원래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온다는 리서치들이 좀 있었었는데 요새 이런 얘기 쏙 들어가고 완전 주행차가 언제 나올 건지 되게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뭐 이런 거 같아요. 주행차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완전 주행차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그것도 참 고민인 게 어떤 분들은 2030년에 나올 것이다. 어떤 분들은 2050년에 나올 것이다. 되게 다양한 전망치가 나오잖아요. 네.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뭐 곧 나올 것이다. 레벨 5가. 근데 그 레벨 5가 전 세계적으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역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적이라는 예, 건 뭐 북미에만 우선적으로 통용이 네. 되다가 나중에 국가별로 법규가 완화되면은 순차적으로 적용시키겠죠. 그만큼 전 세계적인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는 아직까지 멀었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이유 중 하나는 통신 환경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기후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후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만약에 그 장마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되면 통신 장비가 먹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커넥티비티가 연결되는 차들은 4G 네트워크와 5G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데 통신 장비가 마비된다 그러면 자율주행차 자체도 돌발 상황을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자율주행차가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련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사회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저 여기서 기대감이 뿜뿜 나는데 자율주행차 완전 자율주행차요? 우리나라에서 빨리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디지털 인프라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뭐 북미보다 빠를 수도 있지는 어렵겠지만서도 현대자동차가 먼저 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직까지는 네. 뭐 기술적 수준은 있지만 법규가 완화돼야 된다라는 가정이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더 희망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초에 7월부터 완전 자율주행차가 아닌 그래도 레벨 3급 정도의 자율주행차는 팔 수 있다라고 맞아요. 발표를 했잖아요. 맞아요. 레벨 3급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있는데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면서 특정 간선도로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전방만 주시하면은 차가 알아서 잘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레벨 3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차박도 이야기했지만 차박하려면 장거리 주행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거리 주행을 하려면 그만큼 또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주행 보조를 통해서 피로 누적을 저하시킨다면은 오히려 더 사고를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 많이 줄어들겠죠. 우리나라는 그 시도했던 게 스마트 시티잖아요. 아예 도시를 설계할 때부터 네. 자율주행에 맞아요. 맞춤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쵸, 그쵸. 너무 네. 걸림돌이 많으니까. 네. 황정빈 기자가 네, 제가 재작년에 이제 스마트 시티 취재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의 부산하고 세종시가 스마트 시티로 이제 지정이 됐었는데 그 세종시에 그 원래 자율주행 도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 좀 심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 자율주행차 하면 또 하나 연결되는 게 공유 도시잖아요. 공유 경제.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내 소유차가 아니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트에 시장을 보러 간다. 그러면은 자동차가 날 태워주고 가고 자동차는 다시 자기 혼자서 운전을 해서 다른 소비자한테 가는 거죠. 결국 웨이모 스타일이에요. 웨이모 스타일. 그것도 다 그렇네요. 웨이모 같은 거니까. 근데 그게 사회적 합의가 안 되니까 그때도 처음에 그 구상했던 안에서 원래는 뭐 이 정도였다면 그 8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자율주행차가 그렇죠. 움직이는 면적이. 그래서 이게 사회적 합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적인 문제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같이 사용하겠다는 그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자율주행차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완전 자율주행이 활성화가 되려면 곧 완벽하게 생길 판교 제2 테크노밸리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는 그 여러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자율주행 셔틀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 자율주행 셔틀이 몇 개월 전에 시범 운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번 탑승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 그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많아요. 왜 개선을 많이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도로교통 표지판을 인식하는 한계가 있고 좌회전을 돌 때 센서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셔틀이나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구상한 거는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 자율주행 전용 도로를 만들어서 아예 일반 내연기관차가 못 들어가는 도로 인프라를 구축을 시켜놓은 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고 만약에 일반 차가 들어갈 경우 전기차 아니면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예외 규정을 둬서 좀 뭔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간 하모니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스마트폰하고 전기차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분야이기도 한데 이 요새 이런 융합 또 IT나 이런 인프라가 들어가서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도 있고 업계에서 되게 주목하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GT8 3회차는 어떻게 보면 앞에 1, 2회차랑 다르게 좀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 방송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자 소감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지난번에 나오셨으니까 조지한 기자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황정미 기자가 달리 첫 출연인데 네. 제가 지네콜의 영상에서는 조지안의 카테크로만 찾아뵙다가 지지팟에 한번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또 많은 자동차 이슈들이 생기면 저도 많이 그 지지팟에 한번 참여를 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그걸 토대로 좀 많은 재미있는 이슈 들고 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황정민 기자님은 저기 2회차시긴 하지만 그래도 3회차 하면 또 감회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더 편해진 것 같은데 말은 더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 이 모순적인 상황은 뭔지 모르겠지만 지폴드 네, 네, 너무 지폴드 2 재밌었고요. 나오면 네, 2 나오면 2 나오면 또 나와주세요. 갖고 나와볼 수 있도록 진짜 보고 하겠습니다. 싶다. 예, 실제로 저희 궁금해요, 한번 진짜. GT8에서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GT8 3회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